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한 그 순간부터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돼! 모스크바 우주전략센터의 한 분석관이 화면을 보며 외친 첫마디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시간 후 러시아 전역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코드 레드 경보가 울렸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워싱턴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평양, 북한 과학기술 전당의 과학자 전원이 긴급 소집됐고 장마당에서는 USB 하나가 조용히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리호가 쏘아 올린 것은 무엇이었길래 러시아, 미국, 북한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인 걸까요? 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게 이건 배신이다라고 항의했을까요? 그리고 북한 과학자들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탈출을 시도하고 있을까요? 30년간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에 몸담았던 한 과학자. 그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미트리 볼코프입니다. 러시아 우주국에서 32년간 위성 궤도 분석 전문가로 일했지요. 소련 시절부터 스푸트니크의 후예들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제 손을 거쳐간 위성 데이터만 해도 수천 건이 넘었고 웬만한 발사체의 궤적은 눈을 감고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2024년 11월 27일 새벽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스크바 외곽 지하 3층. 우주전략분석센터의 야간 근무는 늘 조용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전 세계 위성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일상이었지요. 그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동료 한 명이 졸고 있었고 저는 습관적으로 화면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국 나로우주센터 발사 감지. 누리호 4차 발사였어요. 저는 별 관심 없이 클릭했습니다. 한국의 로켓 발사야 이전에도 여러 번 봤으니까요. 대단하긴 하지만 러시아나 미국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화면에 뜨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초기 추진력 수치가 예상을 훨씬 벗어나 있었어요. 일단 연소 시간도 계산과 달랐고요. 더 놀라운 건 궤도 진입 각도였습니다. 너무 정밀했어요. 오차 범위가 0.02도. 이건 러시아 최신 로켓보다도 정확한 수치였지요. 저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똑같았습니다. 3번, 4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분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발사 후 8분 47초 정확한 타이밍에 페어링이 분리됐어요. 그리고 10분 23초 위성이 궤도에 안착했지요. 모든 과정이 교과서처럼 완벽했습니다. 아니, 교과서보다 더 완벽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위성의 궤도를 분석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궤도 높이가 정찰 위성에 최적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였지요. 북한 상공을 정확히 90분마다 통과하는 궤적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전에 쏘아 올린 위성들의 궤도를 모두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지요. 지난 3년간 발사된 한국 위성들이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리랑 3호, 5호, 6호, 그리고 이번 7호까지. 이 위성들이 서로 연동되어 있었어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끊김없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 위성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전략 감시 시스템이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32년 경력에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30분 뒤 센터장이 직접 내려왔어요. 제 화면을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지요. 새벽 4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정보부, 우주국 고위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저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이 없었지요.
한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가졌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거지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보부에서 가져온 추가 자료를 봤는데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궤도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위성이 스스로 판단해서 궤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이건 러시아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걸까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날 오후 러시아 전역에 코드 레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한국의 위성이 우리 군사시설도 관측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날 오전 저는 워싱턴으로 긴급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미국 측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펜타곤 지하 상황실과의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미국 측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국방정보국 부국장, 우주군 사령부 분석팀장, 그리고 국가안보국 동아시아 담당관까지 자리에 있었지요. 제가 분석 자료를 공유하자 미국 측이 먼저 추가 정보를 꺼냈습니다. 그들도 이미 한국 위성의 성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자료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아리랑 7호 광학 해상도가 0.25m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식별 가능한 정밀도예요. 미국의 최신 정찰 위성과 동급이었던 겁니다. 미국 분석팀장이 화면을 하나 더 띄웠습니다. 놀랍게도 펜타곤 주차장 사진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촬영된 위성 사진이었지요. 주차된 차량들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건물 옥상의 통신 안테나 개수까지 셀 수 있을 정도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지요.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국방부를 촬영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었어요. 명확한 메시지였지요.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방정보국 부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은 한국과 기술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했어요. 위성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도 제공했고 기술 자문도 해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도약해버렸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3년 전 발사한 아리랑 6호가 사실은 실패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발사 3일 만에 통신이 두절되어 실패로 분류됐었어요. 전 세계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위성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한국이 독자 개발한 암호화 통신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던 거예요. 3년간 그 위성은 조용히 궤도를 돌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했어요. 프랑스 기아나 우주센터와 한국 대전 연구소 사이의 암호화 통신 기록을 역추적해서 알아낸 거였지요. 3년간 총 847회의 데이터 전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고해상도 위성 영상이 오갔던 겁니다. 국가안보국 담당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표현을 썼어요. 기술 협력 대상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우주 강국으로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우리는 모두 같은 실수를 했던 거예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회의 내용은 극비였지만 한국의 위성 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주제였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개발했고 성공했고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민족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현대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전쟁, 분단, 가난.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역사였어요. 그 역사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기술에 집착하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세계 주요 언론을 초청했다고 하더군요. 무언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던 그 순간 평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 주재 러시아 정보 요원들을 통해 북한 내부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발사 당일 정오 북한 과학기술 전당에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습니다. 우주개발 관련 과학자 전원이 모였다고 해요. 120명이 넘는 인원이었지요.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건 국가학원 책임비서였어요. 그의 첫마디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고 합니다. 남조선이 위험한 것을 띄웠다는 표현을 썼다더군요. 북한 과학자들은 이미 누리호 발사 영상을 분석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분석 결과였어요. 북한의 기술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엔진 기술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액체 로켓 엔진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1990년대 기술이었어요. 반면 한국의 누리호 엔진은 완전 독자 개발이었지요. 추력도 훨씬 강력했고 연소 효율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더욱 격차가 컸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수동 제어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인공지능 자동 제어 시스템을 탑재했던 겁니다. 발사부터 궤도 진입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지요. 가장 충격적인 건 소재 기술이었습니다. 로켓 동체에 사용되는 특수 합금, 내열 타일, 전자 부품까지 모든 게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들이었어요. 북한은 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고 해요. 한 원로 과학자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30년 격차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북한이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30년은 걸린다는 의미였지요. 더 절망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첨단 장비를 구할 수 없었어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도 정밀 가공 장비도 심지어 고성능 컴퓨터조차 들여올 수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환경이었어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최첨단 반도체가 위성에 들어갔고 현대중공업의 정밀 가공 기술이 로켓 제작에 활용됐지요. 민간 기업과 정부 연구소가 협력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과학자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걸요. 회의가 끝난 뒤 과학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연구해야 하느냐고요. 베이징의 정보망을 통해 더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이 중국 출장 중 귀국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요. 망명을 시도한 겁니다. 북한 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학자들의 해외 출장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지요. 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평양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영상이 USB를 통해 몰래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에서 넘어온 영상이었어요. 장마당에서 그 영상이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로켓 발사를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해요. 거짓 선전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영상은 진짜였습니다.
한국 언론사 로고가 선명했고 실시간 중계 형식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던 겁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이 정말 저렇게 발전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속삭임이 퍼졌지요. 한 중년 여성이 장마당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강한 나라가 우리를 그냥 놔둘 리 없다고요.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올 거라고요. 북한 당국은 긴장했습니다. 기술 격차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주민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체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였지요. 보위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USB를 거래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너무 많이 퍼진 뒤였거든요. 저는 이 보고를 받으며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어요. 그냥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렸을 뿐인데 북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발사 사흘 후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나섰어요. 전 세계 주요 언론사가 초청됐지요. 저도 러시아 타스 통신 특파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무슨 발표가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첫 화면에 띄운 건 위성 사진이었어요. 놀랍게도 백악관 전경이었지요. 너무 선명해서 건물 창문 하나하나가 다 보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장관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아리랑 7호가 촬영한 사진이라고요. 해상도는 0.25m급이라고 밝혔지요. 다음 화면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이었어요. 제가 매일 출근하는 그 건물이 화면에 떠 있었던 겁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장관은 계속해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도쿄 국회의사당, 평양 주체 사상탑까지 동아시아 주요 시설들이 모두 촬영되어 있었어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정찰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지요.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장관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아리랑 6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3년 전 실패했다고 알려진 그 위성이 사실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고 밝혔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양자 암호 통신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신호를 못 잡았던 거라고 설명했지요. 기자들이 놀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관은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어요.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요. 장관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동맹 관계와 기술 주권은 별개라고 했지요. 회견이 끝난 뒤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은 한국의 우주 독립 선언이라고 표현했어요. BBC는 아시아 신흥 우주 강국의 탄생이라고 보도했지요. 저는 모스크바 사무실에서 이 장면들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공개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세계에 알린 거였지요. 그날 오후 러시아 외무부에서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을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러시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의 반응은 더 복잡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동맹국으로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기술 통제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지요. 중국은 즉각 자국 위성의 성능을 과시하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걸요. 일본은 가장 조용했습니다. 공식 논평조차 내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위성 내부는 비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뒤처졌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더군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구걸하지 않는다고요.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썼지요. 기자회견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지요.
하지만 오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걸 말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바로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성공하고 담담하게 발표하는 것.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식이었지요. 다음 날 전 세계 우주 관련 주식이 요동쳤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 주식이 급등했어요.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발사 나흘 후 베이징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 과학자 한 명이 중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다만 우주 개발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한 인물이라는 정보만 전해졌지요. 저는 중국 측 협조자를 통해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안가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보고 결심했다고 했어요. 더 이상 북한에서는 과학자로서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더군요. 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과학계는 이미 10년 전부터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요. 새로운 장비를 들여올 수 없었고 최신 논문도 볼 수 없었지요.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은 좌절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국가에서 선발된 인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쓰던 컴퓨터는 15년 전 중국산이었다고 해요. 실험 장비는 고장 나도 부품이 없어 방치됐지요. 논문은 몇 년 전 자료만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남한은 완전히 달랐다고 했어요. 작년 중국 학회에서 만난 한국 과학자가 있었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이었는데 그가 발표한 논문 수준이 충격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한국 연구원은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했답니다. 최신 실험 장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전 세계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요. 그 순간 북한 과학자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는 걸요. 시스템의 차이였던 겁니다. 더 절망적인 건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북한의 고립은 심화될 거라고 했지요. 그 속에서 과학자로 산다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다고 했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답니다. 70년 전엔 같은 출발선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북한 내부 기술 평가 보고서였어요. 극비 문서를 몰래 빼온 거였지요. 보고서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분야별로 분석한 거였어요. 로켓 엔진 30년, 제어 시스템 25년, 소재 과학 40년.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건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현재 추세로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적혀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료들도 알고 있다고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했어요.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인생이 무의미해지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누리호 이후 과학자들 사이에서 솔직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는 뒤처져 있다.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젊은 과학자들 중 일부는 더 직설적이었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해요. 남한 과학자들처럼 연구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당국은 이런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사상 검열이 강화됐어요. 과학자들의 해외 출장이 전면 금지됐지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균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발사 이틀 후에 결심했다고 했어요. 중국 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답니다. 평양을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더군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측 접촉자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망명을 돕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고 해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다고요. 그냥 로켓을 띄웠을 뿐인데 북한 과학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어요. 북한의 남은 동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고 했지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숙연해졌습니다. 한 나라의 과학자가 조국을 버리고 망명을 선택한 겁니다.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는 의미였지요. 그날 밤 저는 모스크바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북한 내부의 균열이 시작됐다고요. 과학계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망명 과학자는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연구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지요. 중국 측은 한국 정부와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발사 엿새 후 한국 정부가 전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위성 기술의 선택적 공유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을 원하는 나라는 신청하라는 겁니다. 검토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요. 과거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미국 국무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외교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기술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요. 워싱턴이 당혹해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제 그 관계가 역전된 겁니다. 일본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즉각 답변하지 않았어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지요. 일본 방위성 내부가 술렁였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우주 강국을 자처하던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벌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본부에서 저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특히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은 우리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지요. 중국은 가장 빨리 움직였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을 서울에 보냈어요. 기술 협력을 논의하겠다는 명분이었지요. 하지만 한국은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준은 명확했어요.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제3국에 이전하지 않을 것,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였지요. 미국이 가장 난처했습니다. 과거 한국의 기술 제공 조건으로 여러 제약을 걸었거든요. 이제 그 입장이 바뀐 겁니다. 한국이 제약을 거는 쪽이 된 거였어요. 국방부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일부는 한국에 압박을 가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결국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무역 대표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서울 방문 일정을 잡았어요.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거였지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국제관계의 역학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우주국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식 서한을 보내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한국의 위성 기술과 유럽의 발사체 기술을 결합하자는 제안이었지요. 한국은 모든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가 있어 보였지요. 기다리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기술을 무기화하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협력은 하되 주도권은 놓치지 않는 것, 절묘한 줄타기였어요. 그 사이 아리랑 7호는 계속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매일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 존재 자체가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주고 있었지요. 북한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군사훈련도 미사일 이동도 모든 게 한국 위성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또 다른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위성을 격추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본부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기술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썼어요. 강압이 아닌 협력으로 하지만 주도권은 확실히 쥐고 있다고 정리했지요. 누리호 발사 이후 일주일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어요. 베이징의 정보망을 통해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양 장마당에서 누리호 발사 영상이 담긴 USB가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국이 단속에 나섰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해요. 하나를 잡으면 5개가 새로 생겨났지요. 주민들의 호기심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영상을 보는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다고 해요. 나만이 정말 저런 걸 만들 수 있나 의아해했지요. 하지만 영상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발사 장면, 관제실 모습, 환호하는 과학자들. 모든 게 진짜였어요. 조작할 수 없는 수준의 영상이었지요. 주민들은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탈북민의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평양의 한 시장 상인은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울먹였답니다. 또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이 딸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다고 해요. 저게 너희가 가야 할 세상이라고요. 언젠가 저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답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배운 게 거짓말이었다고요. 나만이 가난하다는 게 다 거짓이었다고요. 보위부가 강력하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USB를 소지한 사람을 적발하면 가혹한 처벌을 했어요.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퍼져나갔지요. 한 정보원이 전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도 영상이 돌았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이 몰래 모여봤답니다. 영상이 끝나자 한 노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통일을 볼 수 있을까 하고요. 나만이 저렇게 강하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답니다. 이런 변화는 평양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국경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중국과 접한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요. 신의주의 한 주민은 중국 친척을 통해 한국 뉴스를 받아본다고 했어요. 누리호 발사 이후 한국 관련 뉴스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고 해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한 중견 과학자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 연구소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제대로 된 장비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요. 군부에서도 미묘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선 장교들 사이에서 한국군의 전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위성까지 띄운 나라와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번졌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건 장마당 상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제품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남한 물건을 더 신뢰하게 된 겁니다.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로켓도 저렇게 만드는 나라 물건이면 믿을 만하지 않겠느냐고요. 품질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더 극적인 변화가 일었습니다. 남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부모들은 당황했지만 아이들은 진지했답니다. 한 고등학생은 부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 공부하면 나도 로켓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부모는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당국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대적인 사상 교육에 나섰습니다. 학교마다 특별 교육이 실시됐어요. 남한의 발전은 미제의 지원 때문이라고 가르쳤지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게 단순히 지원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이런 보고들을 종합하며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선전 방송 하나 틀지 않았어요. 전단 한 장 살포하지 않았지요. 그냥 로켓을 쏘아 올렸을 뿐인데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32년간 우주 분석가로 일하며 수많은 발사를 봤어요. 미국의 스페이스X, 중국의 장정, 인도의 PSLV까지. 하지만 누리호만큼 제게 충격을 준 발사는 없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때문이었지요. 7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게 사라진 땅. 공장도 학교도 희망도 없던 곳. 그곳에서 한국은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공부했고 잠을 줄이며 공장을 지었지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꿈을 물려줬습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며 알게 됐어요. 1960년대 한국 과학자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밤새 도서관에서 공부했다는 이야기를요. 귀국해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일으켰습니다. 선진국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해냈어요. 1980년대에는 반도체에 도전했지요. 또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성공했습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금을 모았고 과학자들은 연구를 계속했지요. 2000년대에는 IT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27일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완전히 독자 기술로 만든 로켓이었어요. 70년 만에 이뤄낸 기적이었지요.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한국인들에게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고 존엄이었으며 미래였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시는 도움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결의였어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였지요. 누리호는 그 70년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냈다는 선언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지요. 발사 일주일이 지난 지금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기술 강국으로요.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협력하는 파트너로요. 러시아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한국을 통제할 수 없어요. 기술 제공자에서 기술 협력자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북한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민족이 이뤄낸 성과를 보며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게 됐지요. 과학자들은 망명을 시도하고 주민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모스크바 사무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여요. 저 위 어딘가에 한국 위성이 떠 있습니다. 그 위성은 조용히 궤도를 돌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요.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협력하지만 주도적으로.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우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지켜본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가려 하고 있지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베이징의 북한 망명 과학자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고도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요. 로켓 하나로 북한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진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 있어요. 위협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의 어느 청년이 누리호 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생각하겠지요. 언젠가 자신도 저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연구소에서는 과학자들이 다음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나아가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겠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위성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분단선 너머를 비추며 언젠가 올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70년의 질문에 대한 답. 우리는 해낼 수 있는가? 한국은 누리호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우리는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것이라고요. 저는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관찰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쓸 거예요. 32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위성이 세계를 놀라게 한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